태수의 딸을 사랑한 스님. 옛날 신라 시대 때 세규사라는 절이 있었답니다. 그 절은 스님들이 먹는 채소나 곡식을 가꾸는 농장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 농장을 장원이라고 하였답니다. 세규사의 주지 스님은 장원을 맡아 관리할 사람으로 조신이라는 젊은 스님을 보냈습니다. 조신은 장원에 와 있으면서 태수 김은의 딸을 보고 첫눈에 반하여 마음을 빼앗겨 버렸지요. 조신은 여러 차례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태수 김은의 딸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이러기를 수년 동안 거듭하였지만 그 사이에 태수 김은의 딸은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지요. 조신은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슬피 울었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 무렵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지요. 꿈속에서 조신은 사모하던 태수 김은의 딸과 결혼을 하였답니다. 조신 부부는 5명의 자식을 두었지요. 그런데 늙어서 살림이 기울어지게 되어 자식들을 데리고 거지로 떠돌아다니게 되었답니다. 큰 아이가 굶어 죽어 땅에 묻고 10살 된 아이가 밥을 얻으러 다니다가 개에 물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일도 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조신 부부는 가난을 원망하며 슬피 울었지요. 조신 부부는 이제 늙고 병들어 걸어다닐 힘조차 없었답니다. 조신의 아내는 식구들이 모여 살다가는 모두 굶어 죽게 될 터이니 서로 헤어져 살자고 하였지요. 조신과 부인은 각기 아이들 둘씩 데리고 헤어져 살기로 하였답니다. 조신 부부가 막 헤어지려고 할 때 조신은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조신은 하룻밤의 꿈으로 50년의 긴 세월을 살았던 것이지요. 꿈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하룻밤 사이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답니다. 조신은 문득 속세의 허무함을 느꼈지요. 하룻밤의 꿈에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너무나 고생스럽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도 깨끗이 가시었고 관음보살의 모습을 보기도 부끄러워졌답니다. 조신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음보살의 모습을 우러러보며 머리를 숙였답니다. 조신의 꿈에서 죽은 큰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보니 돌부처 하나가 나왔지요. 조신은 그 돌부처를 깨끗이 씻어 절에다 모시고 장원의 관리를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몽땅 털어서 정토사라는 절을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후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임금도 반한 잉어 색시. 옛날 어떤 마을에 숯을 구워 팔아서 겨우겨우 지내는 가난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총각이 장에 갔다 집으로 돌아오다가 낚시꾼에게 잉어 한 마리를 사 가지고 집에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좀 더 두었다가 잡아먹으려고 부엌에 있는 물 항아리에다 넣어두었지요. 다음 날 숯을 굽고 집으로 와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방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밥상이 놓여 있었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질 않았지요. 그러나 배가 고프던 참이라 그 밥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다음 날에도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밥상이 놓여 있었지요. 총각은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싶어 다음 날은 누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다 놓았는지 알고 싶어서
숯을 구우러 나가는 척하고 집 한 귀퉁이에 숨어서 엿보았답니다. 저녁쯤 되니 물 항아리에서 예쁜 색시가 나오더니 맛있는 음식을 한 상 차려놓고는 다시 물 항아리로 들어가려고 하였답니다. 총각은 얼른 달려가서 색시의 손을 잡고 자기와 함께 살자고 했답니다. 그러니 색시는 저는 용왕의 딸입니다. 당신하고 인연이 있어서 왔으니 사흘만 참아주세요. 사흘 뒤에는 사람이 되어서 같이 살게 될 테니까요. 하고 말을 했지요. 총각은 이 말을 듣고 잉어를 놓아 주었더니 과연 사흘 뒤에는 사람이 되어서 총각과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이런 뒤로 총각은 숯을 구우러 갔다가도 색시 생각이 나서 일을 하다가 말고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지요. 그러니 색시는 자기와 똑같은 그림 하나를 그려주며 이것을 보면서 숯을 구우라고 하였지요. 총각은 그 그림을 가지고 숯 굽는 데로 가서 나뭇가지에다 걸어놓고 한번 보고 숯을 굽고 숯을 굽고는 쳐다보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색시의 그림이 하늘로 날아올라 버렸습니다. 그림은 바람에 날려서 임금님이 계시는 대궐뜰 안에 떨어졌지요. 임금님은 그림을 보고 천하에 둘도 없이 예쁜 얼굴이라면서 그 그림과 같이 예쁘게 생긴 여자를 찾아오라고 신하를 팔도에 내보냈답니다. 신하들은 그림과 같은 여자를 찾으려고 온 나라 안을 돌아다녔지요. 한 신하가 숯 굽는 총각의 집에 왔다가 그 집 마누라가 그림과 똑같이 예쁘게 생긴 것을 보고 곧 임금님에게 가서 아뢰었답니다. 임금님은 이 총각을 불러다가 바둑두기 내기를 하자고 했답니다. 바둑을 두어서 총각이 지면 색시를 임금에게 바치고 임금이 지면 돈 1000냥을 총각에게 준다는 내기였지요. 총각은 이 말을 듣고 걱정이 되었답니다. 총각은 바둑을 조금도 둘 줄 모르니 색시를 빼앗기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밥도 먹질 않고 한숨만 쉬고 있었답니다. 색시가 이것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물었지요. 총각은 임금님이 바둑두기 내기를 하자고 하시는데 바둑에 지면 색시를 빼앗기게 되니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색시는 이 말을 듣고 염려 말라고 하며 바둑을 둘 때 파리 한 마리가 바둑판에 앉았다 날았다 할 터이니 그 파리가 있는 자리에만 바둑을 놓으라고 일러주었지요. 총각이 임금과 바둑 내기를 하고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바둑판 여기저기에 앉았다 날았다 하였답니다. 총각은 색시의 말대로 파리가 앉는 곳마다 바둑을 놓았더니 이기게 되었지요. 임금은 할 수 없이 돈 1000냥을 총각에게 주었답니다. 임금님은 바둑두기 내기에서 져서 색시를 빼앗지 못한 것이 분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을 타고 큰 강 건너뛰기 내기를 하자고 했답니다. 총각은 집에 와서 색시에게 그 말을 하였지요. 색시는 쪽지 하나를 써주면서 저번에 잉어를 낚았던 연못에 띄우라고 하였지요. 총각은 색시에게서 쪽지를 받아가지고 잉어 낚은 연못으로 가서 물 위에다 띄었답니다. 쪽지는 물 위에서 한참을 돌더니 물 속으로 들어갔지요. 이 쪽지는 색시의 아버지인 용왕에게 말을 보내달라는 편지였답니다. 한참 있으니 물 속에서 말 한 마리가 나왔답니다. 큰 강 건너뛰기 내기를 하는 날 총각은 말을 끌고 강가에 갔습니다. 임금님 말은 제법 크고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말인데
총각의 말은 말라빠지고 볼품이 없는 말이었답니다. 임금님은 이것을 보고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기겠다고 좋아했지요. 임금님과 총각은 말을 타고 강을 건너뛰게 되었는데 임금님 말은 보기에는 훌륭했으나 건너뛰다가 강 가운데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총각의 말은 겉으로는 볼품이 없었지만 나는 듯 잘 건너뛰었지요. 그래서 총각은 또 이겨서 돈 1,000냥을 받았답니다. 그래도 임금님은 그 예쁜 색시를 뺏을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또 내기를 하자고 했지요. 이번에는 대궐 백채를 먼저 짓기 내기였습니다. 총각은 집에 와서 색시에게 이번에는 대궐 백채 짓기 내기를 하게 되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냐면서 밥도 먹지 않고 알아누웠답니다. 색시는 염려 말라고 하면서 또 쪽지를 하나 써주며 그 연못에 던지라고 하였지요. 총각은 그 쪽지를 받아가지고 전과 같이 연못으로 가 물 위에 띄었답니다. 조금 있으니 북이 하나 솟아나왔지요. 총각은 그 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색시에게 보이니 색시는 이 북을 한 번 치면 대궐 한 채가 나오고 2번 치면 2채가 나오는 북이라고 하면서 이 북을 쳐서 대궐을 지으라고 하였답니다. 총각은 그 북을 들고 임금님에게로 갔답니다. 임금님은 목수를 수천 명 데리고 와 순식간에 50채 가까이 지어놓았답니다. 총각은 임금님을 보고 이제부터 대궐을 짓겠다고 하고는 북을 한번 둥 하고 쳤답니다. 그랬더니 으리으리한 대궐 한 채가 얼른 지어졌지요. 또 한 번 북을 치니까 또 큰 기와집이 한 채 생겨났습니다. 둥둥둥 하고 계속해서 북을 치니 거기에 따라서 커다란 대궐들이 자꾸자꾸 세워졌지요. 총각은 이번에도 이겼답니다. 임금님은 할 수 없이 이번에도 총각에게 돈 1,000냥을 주었지요. 임금님은 내기를 하면 하는 족족 지니 화가 나서 총각을 없앨 생각으로 싸움을 하자고 하였답니다. 총각은 이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또 집으로 돌아와 알아누웠답니다. 색시는 총각에게 염려 말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쪽지 하나를 써주며 그 연못에다 던지라고 하였지요. 총각은 이번에도 쪽지를 받아가지고 연못으로 가서 쪽지를 던졌더니 조금 있다가 조립둥이 하나가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조립둥이는 총각을 보고 눈을 감고 자기 등에 엎이라고 하였지요. 총각은 눈을 감고 조립둥이의 등에 엎이자 순식간에 용궁에 닿았답니다. 용궁에서는 용왕이 사위가 왔다며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용궁 안을 여기저기 구경시켜 주었답니다. 그러더니 병 3개를 주면서 하얀 병은 물이 나오는 병이니 임금님 군사가 몰려오거든 병마개를 빼고 부으라 하고 파란 병은 바람이 나오는 병이니 마개를 빼서 임금님 군사를 얼려 죽이라고 하고 빨간 병에는 군사가 들어있으니 마개를 빼서 임금님 군사를 처붓으라고 일일이 일러주었답니다. 총각은 그 병 3개를 받아가지고 다시 조립둥이 등에 엎여 연못을 나왔답니다. 그러고는 임금님과 싸우게 되었지요. 임금님은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총각이 있는 데로 들어왔습니다. 총각은 용왕이 일러준 대로 먼저 하얀 병의 마개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콸콸 쏟아져서 임금님의 군사들이 모두 물속에 빠졌답니다. 그 다음에 파란 병 마개를 뺐더니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임금님 군사들이 빠진 물이 얼었답니다. 다시 한 개 남은 빨간 병의 마개를 빼니
수만 명의 군사들이 몰려 나오더니 임금님 군사의 목을 탁탁 쳤습니다. 임금님의 군사들은 싸움도 못하고 다 죽고 말았지요. 이렇게 해서 총각은 자기 색시를 빼앗으려고 온갖 꾀를 부리던 임금을 항복시키고 자기가 임금이 되었으며 색시는 왕후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원효대사와 파랑새. 옛날 신라의 의상법사가 당나라에서 불경을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일입니다. 의상법사는 동해 바닷가의 한 동굴 속에 관음보살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그 동굴은 낙산이라고 불리었지요. 마침내 그 동굴을 알아낸 의상법사는 7일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한 다음 방석을 물에 띄우고 그 위에 올라 앉았답니다. 그랬더니 용궁의 백성과 하늘의 백성 등 불법을 지키는 8부류의 시종들이 나타나 동굴 안으로 의상법사를 안내하며 들어갔지요. 의상법사는 굴 안으로 들어가며 하늘을 향해 예를 드렸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수정 염주 한 꾸러미가 내려왔답니다. 의상법사가 그 염주를 받아 물러나오자 이번에는 동해의 용왕이 나타나더니 여의주 하나를 바쳤답니다. 의상법사는 염주와 여의주를 받고 나와 다시 7일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한 다음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음보살을 만나보았지요. 그대가 앉은 자리 위의 산 꼭대기에 한 쌍의 대나무가 돋아날 것이니 그곳에 절을 세우는 것이 좋으리라. 관음보살의 가르침을 받은 의상법사는 동굴을 나왔답니다. 과연 산 꼭대기에 대나무가 돋아나 있었지요. 의상법사가 그 자리에 절을 세우고 관음상을 만들어 모셨더니 대나무는 없어지고 말았답니다. 의상법사는 비로소 그곳이 관음보살이 머무르는 곳임을 알게 되어 절 이름을 낙산사라고 했고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불전에 잘 간수해 두었답니다. 그 뒤를 이어 원효대사가 낙산사를 향해 길을 떠났답니다. 낙산사의 남쪽 들판에 이르렀을 때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논에서 벼를 베고 있었지요. 원효대사가 그 여자에게 농담으로 벼 한 포기를 달라고 말하자 여자는 벼가 잘 여물지 않아 드릴 것이 없다며 역시 농담조로 대꾸했답니다. 원효대사가 또 길을 걷다가 다리 밑에 이르니 한 여자가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답니다. 원효대사가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청하자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빨래를 빨고 난 물을 떠서 바쳤답니다. 원효대사는 기겁을 하여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맑은 냇물을 떠서 마셨지요. 그때 들에 서 있는 소나무 가지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대사에게 말했답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스님은 그치십시오. 파랑새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나무 아래는 주인 없는 신 한 짝이 놓여있을 뿐이었답니다. 원효대사가 궁금하게 여기며 낙산사에 도착하여 관음보살상의 자리 밑을 보니 그곳에도 신 한 짝이 놓여 있었답니다. 그제야 원효대사는 벼를 베던 여인과 빨래하던 여인이 관음보살이 변해서 나타난 것임을 알았답니다. 그 무렵 사람들은 파랑새가 앉았다가 날아간 소나무를 관음송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원효대사가 그 동굴에 들어가 다시 관음보살의 모습을 보려고 했지만 풍랑이 크게 일어나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절개가 굳은 형.
조선시대 한 형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중 형 되는 사람의 절개가 어찌나 대단하던지 세상 사람들은 그를 높이 칭찬하였답니다. 형은 나라의 재정을 맡아보는 곳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었고 아우 또한 나라의 관리로 일을 보고 있었답니다. 한 번은 형이 아우의 집에 갔습니다. 아우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 뜰에 항아리가 쭉 놓여 있고 항아리마다 물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형은 아우에게 도대체 이 항아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에 쓰이는 것이냐? 하고 물었답니다. 예, 형님. 집에 보탬이 될까 해서 제 아내가 물감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형제는 모두 나라의 후한 녹을 받고 있지 않느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것만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갈 일이지 관리의 집에서 이따위 장사를 해? 그러면 우리 체면은 뭐가 되겠는가?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무엇을 하여 먹고 살라고 물들이는 일까지 해? 형은 물감이 든 항아리들을 모두 뒤엎어 버렸답니다. 이 바람에 아우는 물감 들이는 장사를 그만두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이와 같이 절개가 곧은 형이 한 번은 문서를 가지고 어느 대감집에 도장을 받으러 갔답니다. 그때 대감은 대청마루에 앉아서 어떤 손님과 바둑을 두고 있었지요. 대감님, 도장을 받으러 왔습니다. 형이 대감에게 찾아온 목적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알았네. 하고는 계속 바둑만 두었지요. 설마 도장을 찍어주시겠지? 하고 생각하며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도장은 찍어주지 않고 바둑만 두고 있었지요. 화가 난 형은 대청마루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바둑판을 휘저었지요. 그러고는 다시 뜰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대감님, 저는 대감님에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라 일은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저 대신 다른 사람을 뽑아 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벌떡 일어나 문서를 올려놓고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대감이 형을 불렀지요. 이리 오게. 형이 대감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대감은 형의 손을 잡고는 내가 도장을 빨리 찍지 않은 것은 내 과실일세. 하지만 자네도 바둑을 한번 두어보게나. 시작해 놓으면 손을 떼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바둑이라네. 하고 말을 했지요. 어느 해 대궐에서는 궁녀를 뽑게 되었답니다. 민간에서는 궁녀 후보자를 뽑는데 이 형네 집의 딸이 선에 들었답니다. 형은 대궐로 달려가 북을 두드려 임금에게 아뢰었지요. 앞으로는 궁녀를 뽑는데 궁중에서 일보는 벼슬아치들의 딸만 선을 보고 민가에서는 뽑지 않도록 하옵소서. 임금은 민가에서 궁녀를 뽑는 일이 옳지 않은 것을 깨달아 그대로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임금이 신하를 시켜 돈 10만 냥을 내오게 하였습니다. 임금이 명령한 시간은 밤이었지요. 형은 마침 대궐에서 숙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형은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로서는 그대의 말만 믿고 내줄 수가 없소. 그러자 그 신하는 임금의 어명이라 하지 않았소? 하고 항의했습니다. 그래도 재정을 맡고 있는 대감의 결재를 받아야만 내줄 수가 있어. 이리하여 형은
그 길로 재정을 맡은 대감의 집으로 달려가 결제를 맡은 후에 비로소 돈을 꺼내주었다고 합니다. 임금은 신하의 이 말을 듣고 형이 나라 일을 잘 본다고 칭찬을 하였지요. 그런데 이 무렵 나라의 재정을 맡고 있는 광 속에는 큰 나무 괴짝이 있었습니다. 이 괴짝 속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은덩어리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이 은덩어리는 수백 년을 내려오는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지요. 어느 날 대감이 이 광속을 들어와서 은덩어리 하나를 집어들고는 딸아이가 이번에 시집을 가는데 이것으로 폐물을 만들어 줘야겠다 하고 보자기에 쌌답니다. 이것을 본 형은 벼슬이 높은 대감이라 말리지는 못하고 저는 대감님보다 딸이 더 많아 좀 더 많이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하고 은덩어리 5개를 꺼내었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얼굴을 붉히며 어이가 없다는 듯 은덩어리를 도로 놓아 버렸답니다. 형은 집었던 은덩어리를 도로 놓고 나무 괴짝의 자물쇠를 잠그어 버렸지요. 김치려 장군과 어린 소년. 때는 고종 3년 거란이 아얼과 걸로라는 장수를 앞세워 고려를 침략해 왔습니다. 아얼과 걸로의 군대는 압록강을 건너 급속도로 고려를 침략해 왔지요. 이 급보를 받은 고종은 여러 장군들을 모아 거란의 침략을 저지하게 했습니다. 후군 병마사 김치려 장군은 고려를 침략한 거란의 장수가 아얼과 걸로라는 말에 짐짓 놀라며 그 옛날 운도산인을 만났을 때를 떠올렸답니다. 김취려 장군이 소년 시절 송악산에 들어가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지요. 취려가 말을 타고 달리며 소나무들을 베고 찌르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질책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보시오. 나무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함부로 생채기를 내는 것이오? 취려가 깜짝 놀라 소리나는 곳을 쳐다보니 그곳에는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지요. 지금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 나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소. 취려는 기가 막혔답니다. 어린 놈이 무얼 한다고? 나는 지금 무술을 연마하고 있다. 무술을 연마하는데 그깟 나무에 생채기쯤 내는 것이 뭐가 어떻다는 것이야? 당신 하는 모양을 보니 한낱 초동의 장난 각건을 그 정도가 무엇이 대단하다고 나무까지 다치게 한단 말이오? 뭐라? 이 녀석이 보자 하니 아니 되겠구나. 취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말에서 내려 어린 소년을 혼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취려가 다가가 소년을 잡으려 했으나 소년은 그런 취려를 비웃듯 미소를 지으며 순식간에 나무 뒤로 숨었답니다. 취려가 다시 재빠르게 쫓아갔지만 소년은 금방 다른 나무 뒤로 숨어버렸지요. 취려는 점점 약이 올랐답니다. 이 녀석 어딜 도망가는 것이야? 화내는 취려와 달리 어린 소년은 장난스럽게 웃어댔지요. 어서 잡아보시오. 취려는 소년의 조롱에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창을 소년에게 던졌답니다. 하지만 소년은 가볍게 몸을 날려 창을 피하며 되레 솔방울을 던졌지요. 순간 솔방울들 사이에서 연기가 뿜어 나오더니 소년과 똑같은 아이들이 여럿 나타나 취려 주위를 빙 에워싸는 것이었지요. 취려는 그제야 그 소년이 범상한 소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소인이 우매하여 도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찌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런지요? 취려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었답니다. 나를 보시게나. 취려가 고개를 들자 소녀는 취려의 창을 들더니 옆에 있는 바위에 꽂았지요. 이 창을 뽑아보시게. 취려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을 잡아당겼답니다. 그다지 깊이 박혀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창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취려는 바위에 박힌 창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발에 힘을 주며 사력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끙끙거리며 애를 쓴 후에야 겨우 창을 뽑았지요. 소녀는 그 모양을 가만히 바라보다 혀를 찼답니다. 쯧쯧, 겨우 그것도 쉽게 빼지 못하는 위인이 산속의 나무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며 다녔다는 것인가? 취려는 무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지요. 내 몇 마디 일러주지. 자고로 병법에는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 그 첫째는 적을 쉽게 여기는 것이요. 둘째는 전장의 여인을 끌어들이는 것이요. 셋째는 전장의 승패를 미리 점쳐보는 것이요. 넷째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요. 마지막 다섯째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취려는 소년의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겼답니다. 이 5가지 중에서도 제일 명심해야 할 것이 첫 번째인 상대를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너는 나를 쉽게 생각하는 실수를 범했으니 이 어찌 어리석다 아니하겠는가? 아무리 상대가 만만해 보일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대로 쉽게 생각하면 나중에 당황하고 어지러워 오히려 자신이 패하고 마는 것이야. 취려는 이 말에 더더욱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였답니다. 도사님, 소신이 어리석고 또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어리석은 소인에게 가르침을 주옵소서. 소녀는 가만히 취려를 바라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옛 병서에 보면 장군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나와 있어. 우선 지켜야 할 것으로는 충성, 용맹, 지혜, 관용, 믿음이고 버려야 할 것은 게으른 마음, 방자한 마음, 욱하는 마음, 급한 마음, 남의 것을 탓하는 마음, 인고하지 못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이니 이것을 각각 오덕과 십과라고 한다. 자네가 만일 장군이 되려 한다면 이것들을 항상 명심하고 행하도록 하여라. 그리만 한다면 자네는 머지않아 이 나라 최고의 장수가 될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훗날 자네는 용맹한 장수 아얼과 지혜로운 장수 합진을 만나게 될 것이니 지금의 이 말을 명심하여 그들을 대하도록 하게. 그들은 결코 만만한 적수가 아니야. 소년의 이야기가 끝나자 취려가 물었지요. 도사님의 말씀 명심 또 명심하겠사옵니다. 부디 도사님의 조남을 알려주십시오. 나를 가리켜 사람들이 운도산인이라고 하더군. 그러니 자네도 그렇게만 알게나.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 뒤 취려는 고려 최고의 장군이 될 수 있었지요. 생각에 잠겨있는 김취려 장군에게 상장군 노원순이 물었답니다. 김장군, 자네는 아얼과 걸로를 어떻게 대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소신이 듣기로는 아얼과 걸로는 용맹하기로 누구보다 으뜸이지만 지혜가 부족하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교묘한 지략으로서
그들을 대적함이 옳을 듯합니다. 그래, 장군에게 어떤 지략이 있소? 김치려 장군은 노원순에게 자신이 세운 계략을 설명하였지요. 김치려의 설명이 끝나자 노원순은 호탕하게 웃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김치려 장군은 다음날 군사 몇 명을 적진 근처에 보내 일부러 포로가 되게 하였지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김치려 장군을 비롯한 고려군의 수뇌부들이 병에 걸려 내사자 골짜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군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게 하였답니다. 아얼과 걸로는 이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고려군을 칠 기회로만 여겼지요. 하여 그 즉시 아얼이 군사들을 이끌고 내사자 골짜기를 공격해 왔답니다. 하지만 내사자 골짜기에는 김치려 장군의 명령에 따라 화공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또한 김치려 장군은 적의 퇴로에 궁수들을 잠복시켜 놓았답니다. 놀란 거란군은 퇴각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퇴로에 잠복해 있던 궁수들이 일제히 활을 쏘아댔지요. 김치려 장군의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수많은 거란의 군사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겨우 아얼만이 살아 도망쳤답니다. 이후 거란군은 몇 번에 걸친 싸움에서 김치려 장군에게 크게 패했으나 수적으로 우세했던 거란군은 더욱 포악해져 남하를 계속하였답니다. 비록 내사자 골짜기 전투를 비롯한 여러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어도 고려군은 파죽지세로 쳐내려오는 거란의 군사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이 같은 전쟁이 2년여 걸쳐 계속되자 고려는 몽고와 동친, 금과 연합하여 거란을 치기로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합진이 이끄는 몽고군과 동진의 군사 그리고 김치려 장군과 조총이 이끄는 고려의 연합군은 거란군의 주둔지인 강동성을 에워싸고 한 달 만에 함락을 하였지요. 그러나 몽고는 이번 기회에 고려를 속국으로 만들 속셈을 품고 있었기에 거란군을 물리친 이후에도 몽고로 돌아가지 않고 고종에게 사람을 보내 은근히 위협해 왔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쇠할 대로 쇠한 고려는 또다시 몽고군을 맞아 싸울 힘이 없었지요. 고종은 김치려 장군을 불러 방도를 논의하였답니다. 김치려 장군은 몽고군의 우두머리인 합진을 만나 단판을 짓겠다고 자청하고 일단 고종을 안심시켰답니다. 김치려 장군은 다시 한번 운도산인의 뛰어난 예지에 감탄을 하였지요. 합진은 지혜가 뛰어난 장수이니 함부로 계략을 썼다간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행동하여 할 것이야. 다음 날 김치려 장군은 마음을 다잡고 몽고군의 진지로 들어가 합진을 만났지요. 합진은 처음에는 다소 거드름을 피우며 김치려 장군을 맞았으나 장군의 늠름한 풍채에 다소 놀라는 눈치였답니다. 김치려 장군과 마주 앉은 합진은 평소의 버릇처럼 상대방의 지혜를 시험해 보고 싶었지요. 어디 얼마나 지혜로운지 시험해 보자. 합진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답니다. 그러자 김치려 장군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수염을 잡고 빙글빙글 돌렸지요. 합진이 손가락 3개를 펴서 내밀었습니다. 이에 김치려 장군은 손가락 5개를 펴 보였지요. 이윽고 합진은 호탕하게 웃으며 김치려 장군의 손을 굳게 잡았답니다. 장군,
내 손짓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고 응대한 것이요? 물론이지요. 장군이 하늘을 가리킨 것은 하늘의 형상을 물은 것이 아닙니까? 이에 제가 하늘이 둥글다고 답한 것이요. 그리고 처음에 손가락 3개를 편 것은 삼강의 대의를 묻는 것이라 여기고 소장은 삼강의 대의가 옳으니라 한 것이지요. 장군이 2번째로 손가락 3개를 펴 천지인의 대의를 묻기에 제가 천지인의 대의는 오행이라고 답한 것이요. 대단하십니다. 내 지금껏 장군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보지 못했소이다. 실은 지금 내가 아직 몽고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고려를 속국으로 삼으려는 생각 때문이었소. 하지만 장군 같은 대인이 계시는 이 나라를 내 어찌 탐하겠소? 보아하니 장군의 연세가 나보다 위인 것 같으니 내 오늘부터 장군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김치랴 장군의 지혜로 인해 고려는 일시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있었고 몽고와 형제지국의 동맹을 맺게 되었답니다. 죽은 척을 한 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의 부자가 딸만 2을 두었답니다. 부자는 2 딸을 만지면 터질 새라, 불면 날아갈 새라 잘 키워 시집을 보냈답니다. 쓸쓸하고 허전했던 부자는 길에서 부모 없는 사내아이를 데려와 수양아들 삼아 키웠답니다. 그리고 수양아들이 자라자 양며느리를 보게 되었지요. 그러자 2 딸은 나중에 수양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돌아갈까봐 걱정이 되어 허겁지겁 달려왔답니다. 아버지, 챈자식도 아니니 며느리인들 아버지께 잘하겠어요? 나중에 재산까지 물려주셨다가 괜히 박대당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양식만 조금 줘서 내보내세요. 2 딸의 말을 듣고 보니 부자도 나중에 늙으면 아무래도 친딸인 2 딸과 사는 게 나을 듯 싶었답니다. 내게 2 딸이 있으니 너희는 괜히 날 모시려고 수고하지 말고 편히 나가서 살거라. 수양아들과 며느리를 억지로 내보낸 뒤 부자는 늙은 아내와 둘이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이 들고 몸도 약해지자 부자는 시집간 딸들이 몹시 보고 싶어졌지요. 그리고 이참에 재산도 물려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큰딸네 집에 가보니 큰딸은 마침 방에서 혼자 배를 짜고 있었지요. 얘야, 아비가 왔다. 부자가 반가워 달려갔지만 큰딸은 배틀에서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인사를 했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왜 하필 제가 제일 바쁠 때 오셨어요? 이 배를 다 짜야 하니 좀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큰딸은 밥상 차릴 생각도 하지 않았답니다. 부자는 할 수 없이 돌아서며 말을 했지요. 얘야, 네가 너무 바쁜 것 같으니 그만 가봐야겠구나. 아유, 글쎄, 배틀에 한번 오르내리기가 여간 힘들어야죠. 널 봤으니 됐다. 그럼 잘 있거라. 부자는 서글픈 마음을 달래며 작은 딸네로 갔답니다. 마침 작은 딸은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얘야, 아비가 왔다. 부자가 반갑게 불렀지만 작은 딸은 부엌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힐끗 쳐다만 보았답니다. 어휴, 아버지,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밥 남은 게 없으니 어쩌나? 또 새로 밥을 지어야 하니 좀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작은 딸은 괜히 그릇만 덜그럭거리며 힘든 척 느릿느릿 움직였답니다. 얘야, 네가 너무 힘든 것 같으니 그만 가봐야겠구나.
어유 글쎄, 새로 쌀을 잃어 밥 짓는 게 여간 힘들어야지요. 널 봤으니 됐다. 그럼 잘 있거라. 부자는 빈속에 허기도 지고 기운도 없어 오는 길에 수양아들네 집에 들렀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며느리는 부자가 부르기도 전에 마당에서 배를 짜던 것을 내던지고 큰 절부터 올렸답니다. 아버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더운 진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얘야, 배를 매다 말면 못 쓰게 되니 천천히 하거라. 그러나 며느리는 부엌으로 달려가 어느새 씨암탉을 잡고 쌀밥을 지어 정성껏 점심을 지어 올리는 것이었지요. 며칠 동안 대접을 잘 받고 돌아온 부자는 자기가 죽은 것처럼 딸과 며느리 집에 거짓 부고를 냈답니다. 그리고 병풍을 치고 병풍 뒤에 죽은 척하고 누워 있었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달려와 자기들이 잘 모시지 못한 탓이라며 진심으로 후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큰딸은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거짓으로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게 어찌 된 일이세요? 지난번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배 짜다 말고 버선발로 내려가 큰 절을 올리고 씨암탉을 잡고 쌀밥을 가득 차려 들었더니 맛있게 드시고는 큰딸이 제일이라 하셨지요. 아이고 아버지. 그리고 제가 급히 찹쌀떡을 해서 한 보자기 싸드렸더니 어쩌면 이 아비의 마음을 그렇게도 잘 아느냐. 이 아비도 받았으니 내게 갚음을 해야겠구나. 우리 집 앞의 논을 모두 내게 주마 하셨지요. 아이고 아버지. 곧이어 작은 딸이 허겁지겁 달려와 기절한 듯 거짓으로 쓰러지며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아이고 아버지, 며칠 전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일하다 말고 송아지를 잡아 한 상 가득 차려 드렸더니 맛있게 드시고는 작은 딸이 최고라 하셨지요. 아이고 아버지. 그리고 제가 서둘러 약주와 고기 안주를 만들어 싸드렸더니 넌 어쩌면 그렇게 이 아비를 위해 주느냐. 이 아비도 내게 갚아야겠으니 제 너머 논밭을 다 내게 주마 하셨지요.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부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와당탕 병풍을 걷고 나와 버럭 호통을 쳤답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너희들이 언제 씨암탉과 송아지를 잡아주었으며 내가 언제 논이며 밭이며 준다고 했더냐? 깜짝 놀란 두 딸은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중얼중얼 거렸지요. 아버지가 거짓으로 돌아간 척 하셨으니 저희도 거짓으로 그래 본 것뿐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모든 재산을 수양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었답니다. 그리고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부자의 헛된 욕심. 옛날 한 시골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해마다 재산이 불어나고 아픈 데 없이 건강하니 마을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겠다고 부러워했지요. 하지만 이 시골 부자에게도 남모를 속상함은 있었답니다. 머리에 쓴 감투 하나 없으니 사람들이 속으로는 분명히 날 업신여길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 시골 부자는 결심을 하였지요. 차라리 서울에 가서 벼슬 자리를 좀 알아보자. 돈으로 감투 하나 못 구할까? 시골 부자는 땅 면마지기를 팔아 나섰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 서울의 아무개 대감집을 찾아갔답니다. 대감님, 제가 작은 벼슬이라도 감투 하나 쓰는 게 소원입니다. 시골 부자는 돈 1,000냥이 든 꾸러미를 내밀었답니다.
오, 이 사람은 일자무식에다가 돈만 많은 게로구나. 대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골 부자의 벼슬 욕심 못지않게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대감은 일부러 점잔을 빼며 말을 했지요. 자네 정성을 봐서라도 내가 알아보겠네.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아 펄쩍 뛰고 싶었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알아보긴 뭘 알아봐? 벼슬이 아무나 하는 것인 줄 아나? 시골 부자는 대감 말만 듣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제 반가운 소식만 기다리면 되지. 시골 부자는 설레어 잠도 이루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은 오지 않았답니다. 혹시 돈이 너무 적었던 게 아닌가? 다시 다녀와야겠군. 시골 부자는 다시 2,000냥을 마련하여 대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지난번엔 제가 물정도 모르고 너무 변변치 않게 드렸습니다. 감투 하나만 씌워주신다면? 시골 부자는 묵직한 꾸러미를 내밀었지요. 대감은 기쁜 표정을 감추고 짐짓 헛기침을 하며 말을 했답니다. 사실 좀 그랬네. 벼슬 자리가 쉬운 게 아니지. 내 힘써 알아봄새. 물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었지요. 시골 부자는 신바람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영영 소식이 들리지 않았지요. 이렇게 대감집을 오간 게 몇 번 시골 부자는 속이 상해 눈물이 날 지경이었답니다. 재산이 바닥날 판인데 왜 벼슬 소식은 없는 게지? 시골 부자는 하는 수 없이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서울 대감집으로 향했답니다. 가던 길에 주막에 들러 밥을 먹는데 옆에 앉은 사람들의 말이 들려왔답니다. 돈으로 벼슬을 사려는 바보가 있다며? 아무개 대감집을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 야단이라네. 암만 그래봐. 그 대감 돈 욕심이 보통이 아닌데 백날 기다려도 돈만 받아먹지 벼슬짜리 주겠나? 시골 부자는 화가 나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뭐라고? 내 가만두나 봐라. 집으로 돌아온 시골 부자는 작은 박을 하나 구해 속을 모두 파내었지요. 그리고 산으로 가서 땅벌이 잔뜩 모여있는 벌집을 찾았답니다. 시골 부자는 박을 벌집에 넣고 탕탕 두드렸지요. 놀란 벌들이 모두 박 속으로 날아들었답니다. 시골 부자는 재빨리 박의 꼭지를 막았지요. 박을 비단 보자기로 싸서 칭칭 묶은 다음 시골 부자는 대감집으로 갔답니다. 시골 부자를 본 대감은 벌써부터 기분이 좋았지요. 이번엔 무엇이기에 꾸러미가 저리도 큰 것이야? 몇만 냥쯤 들어있나 보다. 시골 부자는 한껏 공손하게 인사한 후 밥꾸러미를 내밀었지요. 그동안 저를 위해 벼슬 자리까지 알아보시느라 힘드셨지요? 그래서 아주 귀한 약을 구해왔습니다.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임금님도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천년만년, 만수무강, 오래오래 살게 하는 명약이지요. 대감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옳거니 만수무강이라. 그런데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드실 때에는 꼭 발가벗어야 하고요. 아무도 못 보게 문을 걸어 잠가야 합니다. 약효가 새어나가니까요. 알았네, 알았어. 대감은 웃음이 새어나오려는 걸 가까스로 참았답니다. 시골 부자는
다시 공손하게 인사를 한 후 대감집을 나왔지요. 귀한 선물을 받은 대감은 싱글벙글 웃음만 나왔답니다. 만수무강? 저 바보 덕분에 천수를 누리는구나. 대감은 서둘러 방문을 꼭 걸어 잠갔답니다. 그러고는 시골 부자의 말대로 옷을 모조리 벗어놓고 비단 보자기를 풀기 시작하였지요. 귀한 거라더니 정말 여러 번 묶었구나. 보자기를 풀자 작은 박이 하나 나왔지요. 이게 뭐지? 옳거니 요 꼭지를 열어야겠구만. 대감은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꼭지를 열었답니다. 그러자 박 속에 갇혀있던 땅벌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이게 뭐야? 박에 갇혀서 한껏 화가 난 벌들은 대감을 마구 쏘아대었습니다. 어이쿠, 사람 살려. 대감은 목청껏 소리들 질렀지만 방문이 잠겨 있으니 누가 들어와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결국 대감은 벌들에게 실컷 쏘여 온몸이 퉁퉁 부어올랐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시골 부자는 조금이나마 남은 재산을 다행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고 합니다.